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섭.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조선일보가 연일 대서특필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른바 혼외 자녀 문제, 조선일보가 Y씨라고 표현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 임모 씨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이는 그 아버지가 최동욱 검찰총장이 아니다, 그냥 최동욱 총장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조선일보가 취재를 하러 오니까 겁이 나서 잠적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제 정정 보도에 대한 그 부담 때문인지 그 편지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 임모 씨의 편지가 100% 신뢰가 가는 건 아닙니다. 허점도 많이 있고요. 문제는 아니라고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것을 다시 뒤집을 만한 취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보낸 이 편지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최동욱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거죠. 조선일보 그 후유증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처신과 판단이라는 제의 사설인데요. 나름대로 자기들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그야말로 도덕심을 지니고 있는 의심스러운 그런 문장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영역에 있지 않은 한 누구라도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 언론도 그렇고 최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 역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그저 그래요. 그 다음이 골때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상식을 토대로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해서 소송 단계를 밟기 시작한 최 총장이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증명해야 할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론이 카드라 보도를 해놓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드러날 경우, 그래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이 바로 그 피해자에게 있다는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입니다. 나중에 조선일보 사주가 연루된 카드라 보도에 만약에 누군가 보도를 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이 조선일보 사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사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선일보 그 후과를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현직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고매한 척했던 신문이 그 바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일보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11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어지간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요즘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2만 명, 한 200명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앞으로 박근혜 정권 5년 남은 한 4년 반 동안 길게 가야 할 싸움에서 첫 출발부터 힘을 소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합원 가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요. 결국은 공통되는 사설은 전두환의 재산 납부 약속에 대한 사설입니다. 이 정권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는 신문 그리고 수구 기득권의 큰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문들은 결국은 전두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른바 부끄러운 과거일 따름이죠. 사설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항상 조선일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씨는 법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라고 호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갖춰줍니다. 쿠데타로 집권했다 손 치더라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이른바 자칭 보수들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전직 대통령 추징금 완납 이제 국민도 악몽에서 해방될 때라는 제아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늦어도 너무 많이 늦은 일이지만 이제 국민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낼 때가 아니죠. 전두환은 자기가 취한 이득 중에서 그야말로 1푼 뜯어내서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사설은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부정축지한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불린 재산이 1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천문학적인 축제를 해놓고도 29만 원밖에 없다고 국민을 우롱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돈을 감추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음도 드러났다. 불법 행위는 법대로 엄정 처리함으로써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는 것만이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국일보 사설 역시 20여 년 전 씨가 측근이나 일가들에게 빼돌린 돈으로 정식된 재산이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는 관측을 감안하면 추징금 납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지난 16년간 추징금 납부 지연에 따라 전씨 일가가 누린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다. 일각에서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만큼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안 될 말이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탈세와 재산 국외 도피 등은 추징금과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참으로 차이가 나는 시각이고요.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시각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설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라디오 비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특종 기사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날, 즉 12월 11일인가요? 부터 경찰이 허위 수사 결과를 시급히 발표한 11월 16일까지 여세 동안 국정원의 국내 담당 간부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고위 인사,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집중적으로 전화통화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국정원 2차장 차무라는 사람하고요. 새누리당 고위 인사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권영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고요. 경찰 수뇌부 김용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국정원 댓글요원 김하영이가 들통이 나자 이것을 덮어서 결국은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죠.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증거의 자랑 아닙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12월 16일 경찰의 엉터리 수사 결과 발표, 즉 국정원 댓글녀의 댓글이 전혀 없었다는 발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은 바뀌었다라는 여론조사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설익은 이석기 사건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국정원이 정말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국정원을 전면 쇄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는 제아의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2008년 촛불 시위는 북한이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1년 재보선에 당선된 것은 종북 세력의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통용된 결과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경기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 건 역시 북한의 심리전에 무너진 결과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이야기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을 아무렇게나 떠드는 사람들의 믿거나 말거나 취중 대화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야말로 미친놈들의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북한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대남 심리전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해도 수개월간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해놓고서 야당 후보를 찍게 하고 대북전단 살포 반대를 배후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던 이종명 전 3차장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국정원의 2차장인 차 씨가 결국은 권영세와 김용판하고 전화통화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댓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3차장은 그런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술자리도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차 공판에서 당당하게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시민들의 그런 행동이 어떤 부분에서 북한과 연계됐는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초현실주의적 발상 아래 권력을 휘둘렀음을 고백한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국정원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고위 간부가 그런 태도였다면 국정원 내 그런 인식이 만연했을 것인데 국정원이 아직까지 이를 일신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 오히려 북방 한계선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공개하는 등 여전히 정치 현안에 뛰어들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북의 대남 심리전 대응 활동으로 옹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 맡기는 역공세를 취했다. 네. 새누리당은 국정원 운영상의 개선으로 그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 정치 개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 없이 국정원의 선의에 맡기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여정부 때의 국정원 계획이었습니다. 집권자가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뿐 아니냐 해서 개혁을 그야말로 어설프게 했던 그 후과를 지금 톡톡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명박이 되니까 똑같은 국정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원장 독대도 안 했어요. 이명박 때는 그야말로 정치에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선의에 절대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권력 남용의 여지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전면적인 재교육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국정원 정말 이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슈퍼키드의 바꾸고 싶어 듣고 오겠습니다. 나 정말 바꾸고 싶어 모두 다 바꾸고 싶어 도대체 맘에 드는 게 없어 나 정말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력소리,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게시판에 광복군 제4지대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네요.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말은 이런 겁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까미가 한 얘기라고 하네요. 역시 나치 잔재를 나름대로 대속청을 했던 프랑스의 지성인다운 이야기입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교학사의 이른바 친일 교과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이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나라가 그런 국난에 처했을 때 그런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처절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스스로 가슴에 얹고 무엇이 애국인지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애국이 싫다라는 조금 있다가 칼럼을 소개해야 될 이 점에
저도 애국이란 말 자체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애국을 외친다면 진정으로 애국이 친일파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아니 뭐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일을 비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칭 보수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일말이라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님 지금 정자했다고 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나무님은 이틀 전에 방문해가지고 저도 누군지 기억납니다. 10자, 10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고 힘내시라고 간식비도 좀 후원하고 했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부님은 정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둘째, 근이 15일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기록을 안 해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름으로 보면은 딸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근이야. 돌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지난 6일 조합원 가입하시고 입금하신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시골 마을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정하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인터넷 먹거리 쇼핑몰 엄마마음 건어물입니다. 개별 주문 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드리고요. 선물 세트 한 박스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된다고 합니다. 추석맞이 건어물 선물 세트를 판매 중이고요. 1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선물 세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건어물을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엄마마음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TV를 기부처로 선택하시면 구매 금액의 5%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엄마마음은 공정언론, 독립언론, 발언언론, 국민TV를 응원합니다. 검색창에 엄마마음 건어물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61-244-1750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하고 채팅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 다 이해는 하지만은 최소한 아직까지 한국 근해에서 잡히는 해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참 얘기를 하면서 채팅이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어물은 목포에서 계신 조합원의 건어물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국민TV 뉴스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은 어마어마한 건어물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유성진 님이 신청하신 인터넷 쇼핑몰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폭스마켓에 오시면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는 100% 국내 제작 언더웨어 캡슐 룩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HD 고화질의 무상 1년 AS까지 해드리는 자동차 블랙박스 S박스를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66-5476, 주소창에 폭스마켓.co.kr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은 애호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노정면의 뉴스바 팟캐스트에 광고를 하나 유치했습니다. 예, 노정면의 뉴스바를 비롯해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그리고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뭐 이런 그다음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런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A급, 팟캐스트 방송 광고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비싼데요. 10월까지만 월 200만 원입니다. 10월이 지나면은 올라갑니다. 28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번 10월 말까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애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보수들은 그 애국마저도 실천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애국이라는 말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한국일보 최연필 기획 취재부장이 오늘 편집국에서 쓴 칼럼 나는 애국이 싫다. 이거 한번 새겨볼 만한 칼럼입니다.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정보기관 해외 주재원이었다. 나는 출장지에서 그를 만났고 보름 남짓 머무는 동안 그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라야 자잘한 생활정보 따위를 알려주고 두어 번 자청해서 차를 태워주는 정도였지만 그 작은 살가움이 고마웠다.
하지만 내가 10년도 더 전에 스쳐보낸 인연을 지금도 기억하는 까닭은 받은 정이 빚으로 남아서가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가 못다 푼 수수께끼처럼 깨름직하게 남아서다. 떠나기 전날 인사라도 챙길 참으로 초대한 식당에서 그는 내게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이나 저나 애국하는 일인데요, 뭘. 네. 해외 출장 기자들이 가면요. 그 해외 주재 대사관에 국정원 요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취재를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뭐 해외 취재한 사람들 그런 경험 많이 했고요. 뭐 실제 또 국정원 요원이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부끄럽고 쪽팔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면 통역 하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든 일 천지인데 대사관이나 혹은 그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든 아니든 간에 도움을 준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선장님이나 저는 애국하는 일인데요 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자리의 기억은 거짓말처럼 텅 비어 저 말의 앞뒤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 다만 일순 말문이 막혀버린 느낌. 당혹감으로 달라진 낯빛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먹은 기억만 선연하다. 당시에도 그의 직장은 박정희 시절에는 못되겠지만 국가폭력을 석연찮은 방식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곳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나는 애국이라는 단어의 그 일상성이 섬뜩했고 손수건 한 장 건네는 정도의 사적인 성이나 먹고 사는 일 하나하나가 국민 교육 헌장 수준의 공적 사명으로 가볍게 치환되는 맥락이 어찌랬다. 훗날 그 조직에서 일하는 다른 이를 만났을 때 당신네 회사에선 애국이란 말이 일상적인 조직 방언 같은 거냐고 진지하게 물은 적도 있다. 지금도 나는 저 단어를 맞닥뜨리면 그때의 애국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려진다. 네. 애국이 유행어처럼 쓰이던 때가 이 최윤필 기획취재부장에게도 있었다고 하네요. 80년대 대학 시절이 그랬다고 합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도 그리고 또 나부끼는 깃발 속에서 질리도록 듣고 보았던 단어가 애국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잘못 비장하게 해끝에 올렸을지도 모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애국과 그리고 저 애국은 전혀 다른 애국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글보다 먼저 배운 게 국가도 한글보다도 먼저 배운 게 나라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의 노래 국가도 아니고 바로 애국가였었다는 거죠. 초중등 12년 동안 거의 매주 2열 정도로 서서 줄 서서 봤던 게 바로 애국조례였다고 하네요. 그 애국도 앞서의 것들과는 다른 애국이라고 해야 옳을 거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스꺼림, 이 사람의 메스꺼림은 그러니까 이런 애국에 대한 서로 다른 애국의 소명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부대껴야 했던 시대적 멀미, 세대적인 멀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나는 동의되지 않은 각자의 도식 안에서 창도되고 방패도 되는 애국이 그리고 국가나 보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놓인 구국, 국익 같은 모든 낱말이 불편하다. 아니 두렵다. 대개 그 창은 힘센 자와 다수가 타자에게 떠세할 때 휘두르는 무기였고 자신들의 권력 이익을 감추는 데 동원하는 방패였다. 그들이 창과 방패를 휘두를 때마다 약자는 제 권리와 명예를 때로는 생떼 같은 목숨까지 저당 잡혀야 했다. 그렇죠. 애국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3사장을 지냈다는 한 인사 이정명 씨를 얘기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나와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이렇게 얘기했죠. 젊은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감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하는 일, 애국하는 일이니까 시비 걸 일 아니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40년 전 오늘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가 선거로 출범한 인민연합의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10몇 년 동안 미뤄뒀던 추징금을 이제서야 원금만 내겠다고 고백한 전두환 씨. 전두환 씨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세운 구호가 바로 구국의 결단이었고 애국 애족이었죠. 저런 난폭한 국가관은 그야말로
남의 신성한 결혼식장에 오물을 끼얹고도 진리라는 신의 말씀을 쫓았다며 당당했던 광신도의 종교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군의 열정으로 인간을 모욕하는 이에게는 그 자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모욕조차 순교적 성화의 땔감이 되는 겁니다. 예. 누구도 모욕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모욕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천사의 영혼이거나 악마의 영혼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나고 자란 이 나라가 소중하다. 이 나라의 체제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세금을 내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나의 권리만큼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푸른 하늘과 청량한 바람을 사랑하고 내내 지금 같기를 소망한다. 딱 그만큼이나 내가 생각하는 애국이라면 애국이다. 거기에 더 얹어 뭔가를 강요하고 훈계하는 애국이 나는 싫다. 아니 두렵다. 라고 한국일보의 최윤필 기획취재부장이 쓰고 있는데요. 예, 동감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행되는 그 국가적인 폭력,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폭력을 애국으로 포장하는 그런 전체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때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2013년 대명천지에 또다시 그딴 식의 애국론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후퇴인 거죠. 진짜 애국하는 사람은 조용히 애국한다. 이런 겁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음정화의 몰라 듣고 오겠습니다. 무상보육 문제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사설로 짚었는데요. 무상보육은 박원순을 닥달할 일이 아니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리자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국고 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고 보조율은 서울 40%, 지방 70%다. 이 개정안을 없던 일로 치고 개정안보다 10%포인트씩 깎자고 흥정에 나선 꼴이다. 아니 참 진짜. 아니 무상보육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아예 공약을 하든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철석같이 공약을 해놓고 아니 좋아요. 공약을 했다고 다 지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인네들한테 전부 다 65세 이상 노인 되면은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좀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큰 틀의 방향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무상보육도 그야말로 나라의 예산 씀씀이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말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담을 드리겠다라고 대통령이라도 나서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면은 그나마 최소한의 공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입 닫고 있어요. 그동안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예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20%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40% 그리고 지방 경우에는 50%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70%로 올리겠다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걸 뭉개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딱 10%만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에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사자 토론이냐 양자 토론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고 보조율을 깎자고 제안했다고 하니 그 모든 소란이 결국은 국고 보조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돌이켜보면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거죠. 영유아 보육법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여야 모두의 박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자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면은 1조 4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난색을 표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독히 새누리당도 이 법의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예산에 따르는 법인 만큼 종합적인 재정계획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결국은 여야의 합의로 실제 보건복지위는 통과해놓고 예산 때문에 뒤로 자빠지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서울시에서는 9월분 영유아 보육비가 바닥이 났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천억 원의 예산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나름 결단을 내린 만큼 그 다음은 정부 여당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치리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고보조금 비율을 깎자고 나서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아니 황당합니다. 이런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고객이 아니라 호갱입니다. 호갱.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마치 이명박이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랴 라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무상보육 공약으로 덕을 본 사람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 들어가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으니 이명박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무상보육은요. 박근혜의 공약이었지 박원순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도 박근혜가 해야죠.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은 제가 피곤해서 요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